시작하시죠.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잘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송을 아, 제가 조금 전에 막 있어서. 도착을 해서, 예, 지금 정신이 좀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럼 간첩 시리즈를 먼저 가면서 또 이야기하시죠. 네네, 일단, 간첩 시리즈라고 하지만, 일단은 뭐, 여러 가지를 막 몇 가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만 얘기하기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선에서, 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그냥 이 주는 의의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예. 간첩이 이거죠. 예. 아니, 이렇게 말하는 놈이 있는데, 그죠? 요즘 세상에 간첩이 있습니까? 이러죠. 네. 네, 그런 거죠. 맨날 그러면 들어만 철수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있다, 이 새끼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도 있죠.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도, 그 청주간첩단.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간첩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간첩이 뭐 요새 세상에 필요하냐, 막 그러니까 없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첩이 필요하죠. 필요하고, 뭐 필요하다면 뭐 우리나라도 간첩을, 적국에 보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 당연한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간첩을 보내는 거는 당연히 적국으로 간주를 할 수밖에 없고, 간첩이라는 거는 언제나 있다. 언제나 있는데, 간첩이 뭐냐. 우리가 뭐, 잘 알지만, 그냥, 남색이. 남색인데 저거를 또 양식을 잘 못 맞췄습니다. 이게 오늘 급하게 막 하느라고. 이 간첩은 이게,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 정의는 뭐냐. 뭐 간첩 우리가 다 알죠. 알지만, 간첩의 정의, 이 정의는 어디에 나온 거냐. 경찰학 사전에 나온. 경찰학 사전에 나온.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복행위, 태엽행위, 뭐 첩보 수집 등을 해서 결국엔 침략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 사람을 보내는 거죠. 사람을 보내는데 그걸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형법상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렇게 나와 있죠. 적국을 위해서 간첩하거나,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다 간첩 행위가 아니라 이제 간첩 행위라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적국이란 그러면 무엇이냐 이런 것도 옛날에는 명확했는데 지금 막 불분명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법원은 뭐라고 합니까? 북한에 대해서 적국이라고 하진 않죠. 적국이라고 하진 않고, 왜냐하면 국가 자체로 인정을 하지 않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국가 단체다. 이적성이, 그러니까 이 적대성이 낮기 때문에 반국가 단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국에 준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국가로 보질 않고, 그렇지만 적대성은 적국보다 더하기 때문에 적국에 준해서 취급을 하는 게 맞다.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우리 영토로 하고, 그렇죠. 북은 임시적으로 북괴가 무력에 의해서 임시 점령한, 네, 맞습니다. 반국가 단체지 않습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맞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뭐 지금도 분명합니다. 지금도 분명하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간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간첩이라고 하면은 뭐 다 이게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이제 뭐 요즘은 간첩 안 배웁니다. 안 배우나요? 안 배우나요? 우리까지 배웠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96학번. 우리 언제 전대협 끝날 때 학번이죠, 우리가. 한총련 작살 날 때. 맞아. 한총련 작살 날 때. 노수석 죽고. 네. 맞아요. 나중에 그 이야기 나갑시다. 맞아. 그래서 간첩은 막 이렇게 막 숨어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런 간첩은 다 아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정 간첩이라는, 고첩이죠, 고첩. 침투 간첩, 고정 간첩. 그래서 고정 간첩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원래 근거지 자체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지역이라고 하지만 이제 일정 국가죠. 사실은 일정 국가라든가 뭐 일정 행위를 하는데, 그 영구적으로 간첩 행위를 거기서 하라는 거죠. 거기서 철수할 때까지는
계속 거기서. 위장에서 가족도 만들고 아이도 낳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정간첩은 뭐 이렇게 침투해서 눌러앉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지에서 포섭을 하는 경우가 포섭을 하는 경우가 직파간첩이 내려와서 또는 공작원이 내려와서 포섭을 하는 사실은 뭐 저보다 이용원 대표님 훨씬 더 잘 아시지만 아니요, 저는 강화문에서 직접 본 놈들이 있어서 본 놈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우리 법률 우리 변호사님 또 제일 잘 아시죠. 네네.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그냥 떠들려고 만든 근데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놈이에요, 사실은. 살고 있고 그냥 또 직업도 있고 뭐 주민등록증도 있죠, 당연히.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한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이미 살고 있는 멀쩡한 사람이 멀쩡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포섭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직업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죠. 맞습니다. 그런 놈들이 정치활동도 하고 법원에도 가 있고 공무원도 하고 있고 노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령을 받으면 막 움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더 위협적인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침투 간첩은 뭐 막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못 막을 수 뚫고 들어오기도 합니다만 당연히 이제 막을 수가 있는데 고정 간첩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 북한의 정보를 넘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적성이 있는 거예요. 이적성이 있기 때문에 참 찾기도 어렵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국을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간첩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좀먹는 그런 사람이면 분명한 거죠. 유 변호사님 국정원 아는 선배한테 들은 건데 직파 간첩 한 명이 와서 1년, 2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거의 99명이 고정 간첩이 생긴답니다. 그럼 이 고정 간첩 99명하고 한 명, 100명이 900명을 만든대요. 그걸 추종하는 세력, 그렇죠. 그걸 장사와 상업화. 그러니까 좌파들이 요즘 장사하는 거 아시죠? 자기들이 거기서 일자리도 없고 모금도 하고 돈도 벌잖아요. 그런 영리까지 하는 900명까지 생겨서 직파 간첩 한 명이 내려와서 1, 2년 작업을 치고 제대로 하면 1000명이 생긴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 한 명과 그 한 명을 직접 접선한 고정 간첩들은 자기가 간첩인 줄 알죠. 자기 간첩이다. 근데 나머지 지금 이 900명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고정 간첩 2, 3 정도 하고 가족들까지 다음 사람들은 지가 간첩인 줄 몰라요. 지가 간첩인 줄 모르는데 이미 그 영향력과 포섭해서 자기 리더를 따라하거나 상사를 선배를 따라하거나 같이 참여하거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고정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간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하면은 뭐 30명, 뭐 1년에 30명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간첩죄로서 처벌을 받아서 목이 따여야 되는 사람의 개수고 실제로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하나의 영향으로. 자, 근데 이제 제가 요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럼 하나 말씀드리면, 김동식 이야기 하시네요, 역시. 직파 간첩 한 명을, 그거 경호하고 수행하고 모셔가고 또 모셔오고, 이렇게 하는 무장 공작원들이 10명 이상 붙고요.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특수부대원 따지면 병사에 1000명 가치가 있는 놈들인데 이 10놈이 다 죽더라도 공작원, 직파간첩은 안전하게 지켜라가 저거들은 이제 고기 방패의 목적이랍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막 생각할 때는 막 이제 그냥 헤엄을 쳐서 공작선을 타고 와가지고서 막 이런 사람이 더 높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 간첩 행위를 직접 하는 건 누구다? 고정 간첩이에요. 고정 간첩. 그럼 이 고정 간첩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침투 간첩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침투 간첩이 와서 물론 이제 와서 뭐 직접적인 첩보 행위도 합니다만 그런 간첩 행위를 합니다만 실제로 여기 앉아서 계속 고정 간첩들이 한 간첩 행위를 수집해서 가거나 아니면 서포트하는 거죠. 평가하고 지시하고 또 까불고 하면 가서 한번 관리 좀 해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2021년도에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있고 뭐 얼마 전에 잡히는 게 오죽하면 박지원이 잡았겠습니까? 오죽하면 더 큰 걸 맞거나 뭐 하기 위해 잡은 거죠. 자, 부여 무장공비 사건. 제가 이거를 가져온 사실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저 때가 이제 우리가 고3이시네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맞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사건을 딱 마주하고, 제가 이제 상계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상계고등학교. 상계동에 있는? 네, 상계고등학교. 네. 그때, 거기가 이제 막 개발될 때여가지고, 선배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3회 졸업생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회 졸업생, 중학교 2회 졸업생, 고등학교 3회 졸업생인데, 그 상계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 저 박강남을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2년 선배 아닙니까? 경찰이셨습니까? 아니요, 군인인데. 군경이 같이 투입됐죠. 군경이 같이 투입됐죠. 뒤늦게. 뒤늦게 투입돼가지고. 그래서 저 때가 이제 저희가 고3일 때인데, 저보다 2년 선배니까 군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는 분은 아니지만, 저걸 잡았다고 그때 당시에 카퍼레이드를 막 했어요. 상계동에서. 상계동에서. 네. 그분은 이제 승진하고 그렇죠. 뭐 이제 근데 병사하신 분이니까요. 뭐. 돌아가셔서. 네.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래서 이제 어떤 뇌리 속에 좀 깊게 남아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자, 일단은 부여 무장공비 사건이라고 해서, 무장공비 사건은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침투 간첩. 침투 간첩이 잡힌 거죠. 잡힌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서 이제 안타깝게 우리 경찰 2분이 이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또 저 2명 중에 1명, 박광남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살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후송되면서, 이제 사망에 이른 총 맞아서 네. 부상이 심각하게 있다가 이제 그렇죠. 이동하다 죽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노획한 우리가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저기 보면 이게 지도인데 당시에 저 부여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간첩들이 지금 임무를 부여받고 온 거죠. 무슨 임무를 부여받느냐? 봉화 1호를 데려와라. 봉화 1호. 잘 아시고, 그러니까, 대표님,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이거 다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봉화 1호를 데려와요. 봉화 1호는 누구냐? 고정간첩이죠. 맞습니다. 고정간첩이고, 사실은 봉화 1호를 데려오라고, 그 전에도 시도가 있었고, 근데 어쨌든 봉화 1호가 저를 데려가세요. 나를 좀 북한에 데려가라.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걸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온 겁니다. 물론 그 임무만 수행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죠. 한 번 내려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2명의 침투 간첩이 제주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제주도. 그래서 좌파들이 제주도 해양기지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요. 거기가 이제 사실은 배를 타고 들어오는 건 어렵지만, 배를 타고 멀리 오는 것만 감수할 수 있다면 침투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요. 실제로 김동식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한 거를 따르면 이 해안 초소에서 경계를 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촘촘하게 막는 게 아니라면 이런 어떤 이렇게 조명을 비추고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만 피해가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꼴이다. 스포부에 산소통 딱 메고 그냥 한 시간 쑥 이래 들어와가지고 제일 안전한 해안가나 이래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못 잡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간첩들이 그때 당시에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들어온 게 아닙니다. 2번째 침투였어요. 아시네요. 2번째 침투였고 첫 번째 인물은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고 아무튼 제주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제가 말하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김동식이가 80년대부터 이것만 전문으로 그렇죠. 보내주고 데리고 오고 보내주고 데리고 오고 제가 사람 제거하고 무기 공급해주고 이 공화국 영웅입니다. 영웅. 그렇죠. 일단 이야기하시고요. 어마어마한 놈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봉화 1호를 접선하기로 한 거예요. 어디서 하냐? 저기 나와 있는 부여에 있는 정각사. 정각사에서 접선을 하기로 하고 저기 정각사 저 글자 써 있는 데가 정각사인데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길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거기 인근에서 접선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갔는데 눈치를 채죠. 눈치를 채고 이제 과정은 되게 저합니다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접선할 때는 사실은 봉화 1호가 포섭이 돼 있었죠, 우리 쪽에. 그러니까. 우리 쪽에 포섭이 돼 있고. 재밌는 게.
그런 게 진짜 많고요. 15년 전부터 포섭이 돼서 국정원에서 오락실을 이렇게 활동하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중간첩이라고 네, 얘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 대박이에요. 포섭이 돼서 실제로 이제 저기까지 끌려 나온, 이게 유인돼서 나온 거죠. 이제 이 침투 간첩들은. 그래서 이 2명의 간첩이 거기서 접선을 하려고 하다가 낌새를 챕니다. 낌새를 채구나. 낌새를 채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저 접선하는 장소에는, 여러 명의 병력이 배치가 되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그리고 노출이 좀 됐던 거죠, 사실은. 눈치를 챘기 때문에. 눈치를 채고, 바로 총격을 가하면서, 지금 저기 첫 번째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 동그라미 부분. 여기에 이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산으로 도망갑니다. 여기가 이름이 뭐냐면, 태조봉이라는 겁니다. 태조봉. 태조봉 곳으로 올라갔네요. 네, 태조봉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경찰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대간첩 작전이 시작되죠. 그렇죠. 바로 대간첩 작전이 시작돼서, 경찰이 주로 배치가 됩니다, 사실은. 왜 경찰이 제일 빠르죠. 그 인근에 있으니까. 그 경찰이 배치가 쫙 되면서 이 일대를 전부 다 포위망을 구축하죠. 포위망을 구축하고 맞습니다. 군경 합동 작전이 시작되면서 가둬놓고 군이 이제 무력이 더 큰 전투력이 들어와서 이제 작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특수여단. 특수여단이 들어와서 작전을 시작을 하죠. 작전을 시작하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결국에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얘네들도. 그렇죠. 근데 내려온 곳이 이쪽인 거죠, 이쪽.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게 경찰 충원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서 또 총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경찰분들이 희생을 당하는 자리가 저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내려와서 다른 산으로 또다시 도주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김동식은 생포가 되고, 박강남은 총을 맞았지만, 김동식이 먼저 생포가 되죠. 되고, 박강남은 총격전 끝에 총격을 받았어요, 사실 박강남. 얼굴에 총을 맞고도 도망가요. 얼굴에 총을 맞고도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잡혀서 후송하는 중에 죽었죠. 김동식 사진 혹시 네,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있습니까? 네. 아쉽죠. 근데 이제 봅시다 계속.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이런 겁니다. 김동식을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세세대 공작원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 북한에 임수경이 지멋대로 가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반국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임수경이 평양 축전 같죠. 평양 축전. 세계 무슨 청년 축전인가 뭐 그거였죠. 그래서 말이 세 개지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죠. 저희끼리가 공산국가에도 좀 왔어요. 쿠바나 그런 애들 왔어요. 그러니까 세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뭐 우리도 가야 된다 막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임종석이가 보내줬죠. 임종석이 보내고 임수경이 간 거죠. 회장했고 그때. 근데 그때 임수경이 가서 엄청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 그때 이제 젊은 여대생 해서 온 거죠. 남한에서 청바지를 입고 제 옷을 입지 않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막 되게 막 이런 거죠. 그걸 본 거예요. 사실 그거 보고 이런 게 우리가 간첩 활동하는 데 필요하겠다. 이런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원래 간첩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사람들은 실제 월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 이후에 월북하고 막 이렇게 월북한 사람들을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제일 남한을 잘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간첩을 키웠는데, 나이가 이제 엄청 들은 거죠. 보통은 또 원한이 맺히거나 뭐가 있어서. 그렇죠. 또 올라간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동조하니까 또 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실제로는 오히려 전문적으로, 이 고정간첩처럼, 이렇게 정말 위장술이 뛰어나게 하려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대 공작원이라고 해가지고, 월북자 중심에서 이제 20살 전후에 이제 파릇파릇한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이 간첩들의 그러니까 이제 남한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최대한 남한 사람 같고 외모도 호감이 가는 이런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 성분, 뭐 연령, 뭐 똑똑하기까지 이제 막 그런 것들을 다 보고. 키운 사람이 세세대 공작원이라고 해서 김동식이 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김동식 인물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인물이. 실제 이제는 이 분이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전향을 했기 때문에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향을 해서 박사시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국정원 그건 산하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정보 활동을 또 많이 돕고 있죠. 네, 돕고 있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도 5월에 1차 침투를 해서 맞습니다. 누구죠? 이선실 할매. 이선실. 북한 서열, 북배서열 19일. 19일. 19일 했어요. 할매. 그래서 아무튼 그 공작 업무를 부여받고 1990년에 왔다가 이제 성공리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공화국 영웅의 평생 자식 되도록 먹고 살고 다 해주고 집 나오고 뭐 나오고 차 나오고 한번 범죄 저질러도 봐주고 이 정도까지 공화국 영웅.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5년 만에 1995년도 이 대표님하고 제가 고3 때. 그래서 시리에 최민식 있잖아요. 네. 기름기 뱃돼지가 부른 것들 하면서 대학로에서 뒤에서 싹 있는 거. 김동식 그런 역할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인데 그 영화 보면은 뭐 꽃간첩 막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막 이제 외모도 좀 그럴 듯하고 막 이제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간첩으로 이제 저걸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외모도 보다 보니까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거는 북한의 공작 활동에 당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거는 이제 1995년도에 온 거는 고정 간첩을 복귀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봉화 1호. 예, 맞습니다. 1980년도에 이 봉화 1호가 공작선을 보내달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서는 보냈어요, 북한에서. 보냈는데 그 공작선이 난파되는 걸로 파악을 하죠, 북한은. 그렇지만 봉화 1호는 이미 그때 대한민국에 포섭되어 있는 포섭이 됐잖아요. 네, 포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80년대이기 때문에 1995년도에 김동식이 또 속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15년 이상 북한을 속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봉화 1호가. 네. 그리고 근데 봉화 1호라는 게 참 직책이 큰 거예요. 봉화라는 단어도 그렇고 1호라는 것도 그렇고. 봉화 1호는 제가 알기로는 승려로 위장한 고정 간첩입니다. 고정 간첩. 승려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유가. 교회보다 승려가 더 많아요. 지금은 교회가 더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지금은 교회가 더 많아요. 2단계, 3단계 자기가 간첩질을 하는지 간첩에 포섭된지도 모르고 날뛰는 자들도 많고 네. 또 돈 된다고 이익 된다고 교회 안에 권력이 된다고 뛰는 자도 많고 네. 그다음 직접 포섭하는 놈들도 있고. 맞습니다. 김일성이가 뭐랬습니까? 기독교가 문제다. 기독교를 깨트리고 말살시켜야 우리가 저것 대남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다가 안 되니까 가짜 기독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뭐 좌파들 해방신학이니 뭐니 하면서. 그래서 실제 국정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991년도에 진보정당의 선거운동을 배우고 1992년도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 그때면 민주노동당 노동당이겠다 그죠? 민중당 맞아요. 그리고 1992년도에 총선에 뭐 100만 달러를 투입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첩들의 임무가 뭐냐? 이렇게 고정 간첩을 복귀시키는 임무가 있는 거고요. 포섭 활동을 하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고정 간첩망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간첩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실제 그렇기 때문에 김동식도 당시에 만났죠. 자, 김동식이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맞아. 이 책 알아요.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근데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그 타겟이 이제 물론 이 책의 의도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너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위험하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가 포섭하기 위해서 접선했던 사람들을, 이름만 이름들 나오네. 예.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깜짝 놀랄 이름들이 10명을 만나려고 하는데 7명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7명을 만난 사람 중에 저 지금 밑에 3명은 신고를 합니다. 간첩을 만났다 신고를 하죠. 위에 4명은 신고를 안 해요. 맞아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불고지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간첩 방조나 다름없는 성격을 띠는 겁니다. 간첩 활동을 놔두고 있었으니까. 적어도 형법에서의 어떤 그런 범인 도피죄 뭐 이런 것들이랑 더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뭐 이인영, 우상호는 다른 걸로 이제 문제가 되죠. 국가보안법에서 다른 걸로 문제가 되고 실제로 저기서 이제 허인애하고 카문경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허인애는 이제 더 살펴보시면은 요런 내용이 있죠.
허인의 이번 정권 들어서도 누구죠? 태양광. 맞아요. 태양광 그 특혜 의혹을. 그러고 뭐 월급은 다 체납시켜가지고 임금 체불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죠. 맞습니다. 예.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간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첩이라고 지금 구속됐죠 지금? 지금 허인에 구속된 대부 지금 태양광. 저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요 사진에는 이게 이제 미국 대사관 점거할 때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허인에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함은경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번째 함은경이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정권하에서 다 저 이인영 우상호는 이 문제로 처벌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다른 국가보안법 문제로 그리고 또 지금 정권에서 누가 다 들어도 이름이 알려질 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 이인영이는 통일부 장관 하고 있고 오상호는 뭐 원내대표 했다가 뭐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하잖아요. 허인에 이렇게 된 거죠. 허인에 엄청나게 돈을 챙겼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임금도 못 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첩은 한 명일 수 있어요. 우리 옆에 한 명이 있으면 그 간첩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몇백 명이 되는 거죠. 몇백 명이 되고 그 영향을 미친 몇백 명은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간첩 활동을 하고 간첩 활동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또 박범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은경이 이제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직죄로 재판을 받는데 이걸 또 이제 자랑이라고 얘기하죠. 김동식이 불고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당시 안기부에서 공소를 보류하고 있었어요. 왜냐, 정보원으로도 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좌파들이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아직 유죄 확정 판결이 안 났으니까는 아직 사실관계 확정이 된 게 아니야. 이런 얘기, 저런 논리를 박범계가 자랑처럼 지 책에다 써놓은 거죠. 박범계 내 인생의 선택이라는 이 책에다가 김동식을 그래서 무죄로 판결한다라는 막 이런 자기가 이제 판사로서 배석 판사죠. 부장 판사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때. 그래서 그걸 되게 막 했고 나는 막 재판장과 갈등해서 막 무죄를 이끌어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거냐. 불거짓죄를 처벌받지 못하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무너지고 나면 2, 3만 명은 지금 정치권 포함해서 공무원들, 법조계, 교육계 저는 나중에 다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올 사람. 우리가 진짜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특히 사기 탄핵 주도하고 거의 북괴 중공의 지령인 내각제 따라가고 이런 뒤에서 선수고 있는 이렇게 큰 놈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인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리스트를 그러니까 이제 간첩들이 그냥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간첩이 저를 만나러 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어차피 포섭도 안 되지만 보면 바로 신고할 것 같은 놈들을 뭐하러 만나요. 보자마자 때리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인영은 그때 당시에 이제 확인된 사실관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적어도 다 간첩인 거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특히 처벌받은 허인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알고 있었죠. 완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지금. 결국 대법에서. 불거지 혐의가 확정됐죠. 확정이 되고, 결국에는 유죄 판결, 징역을 가죠. 이건 하는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옵니다. 결국 감옥에는 안 가고 그냥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네, 집행유예로 나오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조작단, 이런 것도, 좌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간첩 조작 사건이다,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허인혜 씨가 무죄가 나왔다고 쳐요, 예를 들면. 허인혜가 무죄가 나왔으면, 없었던 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처벌한 것처럼 이렇게 좌파들이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유죄냐, 무죄냐가 실제로는
어떻게 보냐면, 예. 예를 들면 이 사건 같은 게 김동식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 내가 만났는지요. 그럼. 예. 이게 바로 핵심 증거인데, 이 증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증거 능력을 민변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치열하게 다퉈주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을 깨면은, 결국에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을 맞습니다. 만들었을 때, 무죄냐, 유죄냐가 갈려질 수 있어요. 예. 그게 뭐, 옳다 그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첩 조작 사건 막 이랬을 때, 없는 사건을 생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판단의 영역일 뿐이지, 실제로 그 사건 자체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법정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관계는 큰 편차가 있는데, 얘네들은 무죄가 나오면, 안기부에서 뭐 조작을 해가지고, 공포 정국을 뭐 해가지고, 저때 당시에 김동식이 잡혀가지고, 줄줄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만난 사람들. 당연하죠.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죠. 김동식은 진짜 거물급이고, 전투력도 엄청 센 놈이고, 국계에서는 뭐 정말 안타깝고 고해하던 그런 진짜 인물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당시 김동식이 자주 찾아갔던 데가 바로 DJ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중당이나 좌파나 제야노동당하고 들어가 있는 그 간첩 세력들이나 우리가 말하는 소위 빨갱이 세력들 뒤쪽으로 잘 찾아가는데 그때 DJ하고 YS 계열은 그냥 거의 같았어요. 투쟁도 같았고. 근데 YS 계열이 민주 계열이라 하면서 산당합당을 하면서 정권을 잡으면서 무민정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향 안 한 그 민주당 계열 그쪽에 있던 고첩이나 고첩에 준하는 성향을 가진 놈들이 우르르 들어온 게 지금까지도 옛날에 오선한 국회의원 놈들 중에서 상당히 나중에 까보면 간첩한 놈들이 많다. 민주산악회들입니다. YS가 만들었던 등산 조직 때 물통 들고 다니는 애들 쭉쭉 다 있어요. 많죠. 사실 뭐 지금 뭐 얘기하면 뭐 그쪽은 정권 손을 잡고 노태우 손을 잡고 권력으로 갖고 나머지는 DJ 쪽하고 이쪽은 제야에 계속 있으면서 데모하고 운동권하고 뭐 좌파들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김동식도 당연히 그쪽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뭐 양쪽에 다 했어요. 우파 좌파 지금 국민의힘에 간첩놈들이 좌파 이 뿌락지 같은 놈 하면 우리가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하태경 떠올린다. 하태경. 우리가 근데 하태경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이나 예전에 그 좌파 활동을 해서 물론 그걸 지금 다 일일이 정말로 뭐 학교 다닐 때 운동권 한번 했으니까 좌파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거야. 그렇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전향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우파 활동, 우파 정당이라고 보여지는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래 하다가 우파가 위기가 오고 좌파들이나 중공이나 국회가 총공격을 촛불처럼 할 때는 갑자기 들고 일어서서 뒤에서 칼을 치는 거죠. 그렇죠. 뒤에서 와군들을 죽이고 대통령을 치고 이런 것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현 시국을 볼 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는 그럼요. 정말 무슨 아니 저렇게 보면 안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안보라는 전쟁이 안 날 거라는 걸 전제하고 적국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서 하는 얘기인데 뭐 지금 뭐 이 말을 하는 안철수를 내가 까자는 게 아니라 실제 저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이 안보의식 자체가 현저히 떨어져 있고 심지어 김동식이라는 이 간첩이 지금은 전향했습니다. 김동식이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뭐 이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간첩들이 있죠. 뭐 무하마드 깐수 뭐 아무튼 정수일이 그런 것들을 깐수 정수일이 좀 대표님하고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더라고.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그 깐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실랍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또 하실 거도 하나씩 한 놈씩 하면 되겠네요. 사실은 깐수 이야기보다 사실 조금 더 급한 거는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죠. 사실은 그거는 뭐 거의 근데 뭐 95년 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거꾸로 내려가시더니 강릉 무장공비도 근처잖아요. 근처죠. 그러시면 되겠네요. 다음 주에 아무튼 또다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사실은 다른 뭐 현안도 많습니다만 저희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특히나 청주 간첩단 사건 뭐 이러는데 이걸 갖다가 또
저때 당시에 저것도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동식 사건도 한번 찾아보고 허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뭐 불고지죄 이런 걸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맞습니다. 좌파들이 끊임없이 좌파 언론 매체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이게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끊임없이 김동식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조작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그 주장만 남아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요, 찬양 고무죄나 이런 거를 자꾸 완화시키거나 없애려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한 대로, 불고지죄 이런 것도 형량을 아예 거의 아주 경미하게 만들고, 이런 작업을 지금 이번에 법안에서. 국가보안법 없애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국가보안법 없애려면 국가정보원은요, 애국 국정원 요원들 있잖아요. 그때 뭐 사건을 터줍니다. 제일 컸던 사건이요. 네. 지고 있다가, 혹시 19년도 기억나십니까? 승려가 의장에서 또 제주도로 들어왔어요. 그 전에 한 번 더 들어왔는데, 동남아시아 쪽 국적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스님이 애인도, 동거녀, 내연녀도 다 애인도 이렇게 막 불타는 사랑을 하면서 스님을 딱 하면서 왔는데, 국정원이 몇 년간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 승려하고 세 사람이 접선을 했는데, 한 놈은 고성으로 도망가는 루트가 있나 봐요. 도망갔고. 그는 또 잡혔고, 한 놈만 잡혔다는데 아니고, 세 놈이 잡혔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의 첫 간첩 사건인데, 그때는 지지율이 너무 높아. 국정원도 입도 안 하고 쉬쉬했는데, 그때 왜 터졌냐면, 그때 국정원법 폐지가 들어왔었어요. 기무사, 적폐 청산한다고,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바꿨잖아요. 두 번째로 그 정권에서 뭘 딱 들어가려 했냐면, 국가정보원 폐지를 아예. 그러니까 대공수사관하고 다 폐지하고 해서 국정원 이거 딱 터준 거예요. 국정원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장도 빼도 박도 못하게. 박지원이한테도 똑같이 목줄 잡고, 이거 안 하시면 박지원은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원장님은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표 딱 던져놓고 싸우는 한 건씩 하는 3급, 4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거죠? 지금 우파 활동을 하는 뭐 저나 이용원 대표님이나 이런 사람들만 우파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맞습니다. 맞아요.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뭐 검찰에도 검사들 중에 일부가 있겠죠. 공안 검사들 중에서. 그리고 또 실제 이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상적으로 우파 이 자유민주주의에 이것만큼은 내가 수호해야 되겠다. 그럼 헌법하고 자유민주주의 말을 할 수도 없어. 말을 할 수도 없어. 말을 할 수도 없지만 끊임없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아직 국정원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아직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더욱더 경찰이 극도의 그 정권의 그런 개가 되지 않는 거죠, 사실. 사실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 중에서는 제가 물론 경찰분들하고 많이 대립을 합니다만 경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가 없으면 우리나라 없어요. 저는